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시냐 고생이 많으시죠. 자, 이게 학교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채점을 하는데 이름만 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예빈, 안 왔어요? 박승권, 예. 이나래, 예. 김조희 안 왔어요? 이유설, 네. 아니 얼굴에 매치돼야지. 나중에 맨날 채점하다 보면 이름만 남는다니까.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도 그렇고 인사와도 그렇고 안정희, 이수빈, 예. 성성경, 예. 남학생이네요. 성일경, 한승재, 예. 배명준, 양성재, 이유설, 한승재가 2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양성재, 예. 와, 희한한 일이네요. 수석부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네. 자, 연기들 다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이제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일단 안내지부터 보시면요. 안내지부터 보시면 연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과 구조, 그다음에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제 1번 일기 때에는 줄줄줄 외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완전 정복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전히 외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 문제 한 문제를 와서 1시간 동안 푸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순서대로 가니까 여러분이 좀 쉬울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우고 배운 것 중에서 기출 문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나지만 다음 시간에는 많으면 2-3개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써보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하도 안 보셔서 제가 이번엔 판례집 체제를 좀 바꿨어요. 글자를 작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수가 좀 많이 안 가도록 이걸 10대짝 나눠주니까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장수를 좀 줄여서 요번에는 좀 글자 작게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에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는데 사례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해 줄게요. 사례집은 이제 2기나 3기 가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결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혼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점이 되는 게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답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일기 때 굉장히 기출문제 보실 때는 거의 퍼펙트하게 외우시던 분이 2기 때 가서 점수가 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개인 면담을 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자기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막 신경질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일기 때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니까 외워야 될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외웠던 거예요. 근데 2기 때 가니까 뭐예요? 기출문제가 안 나오고 외워야 될 양이 2-3배로 늘지요.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그걸 안 해오시니까 못 따라오시더라고. 못 따라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1기 때보다 2기 때 외워야 될 양이나 문제 나올 양이 훨씬 많으니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펠rop을 못하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니 1기 때는 30점이나 50점 만점에 거의 40점대를 맞던 학생이 2기 때 왔더니 50점 만점에 2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도 알더라고. 안 외워서 그렇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나오다가 3기 때 포기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그리고 가능하면 1기 때 달달달 외우셔서, 예? 기출문제 본다고 그것만 외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달달달 외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정을 마스터한 상태에서 2기로 가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적응할 수 있구나에 적응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1기 때 잘 외우시고 2기 때 기본적인 문제를 잘 푸시면 3기 때 응용 문제로 가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1기 때 기출문제 쓰는 것만 허덕허덕 외우다 보면 2기 때 와서 외우는 양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탈락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게 하루아침에 외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셔야 되겠고, 이제 사실은 2기까지만 가시면 2기 때 기본 문제라고 하지만 2기 때 여러분들 실력의 80%가 완성이 됩니다. 80%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기 때는 정말 불이탈을 대비하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수에는 무조건 외우는데 목적을 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도 1기 때부터는 PPT를 안 써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에 줄치고 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잔소리를 하나 더 드리면, 책을 보시면서 마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책에 보고 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1기 때는 정말 밑줄 쳐가면서 외우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7명 중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 이제 많긴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안 배우셨으니까,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행정쟁송법이라는 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나 뭐 경영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법에서는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사실이라는 것을 영어의 비동사처럼 자인이라고 얘기하고, 법이라는 것은 졸렌이라고 얘기해요. 졸렌. 영어로 치면 슈드죠. 슈드.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규범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규범. 네. 요즘 우리나라 보면 규범과 현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코로나가 있으면 뭐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을 하거나 하드락을 해서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죠. 정부의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개인의 자유 있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 마음대로 식당 가겠다, 심지어는 소송을 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상에만 머무는 거지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법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행정법을 배우신단 말이에요. 행정법. 자, 그럼 행정법이라는 애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민법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이 형법이라는 애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민법이라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어떤 걸 규율하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를 정하거나 아니면 상속하거나.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나타난 법률 관계를 정하고, 이거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로아법도 시절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형법은 뭐냐? 사람이 법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경우? 국가에 대한 법 질서를 위반한 경우, 사회에 대한 법 질서를 위반한 경우, 개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하는데 누가 처벌해? 국가가 처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얘하고 뭐가 다르냐? 민법하고 행정법은 많이 구분하시는데, 행정법은 뭐예요? 민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행정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해요? 반드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한단 말이에요. 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면 헌법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잘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헌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통치구조라고 얘기했다면 통치 질서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정하는 게 목표예요. 기본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정하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에 국가구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입법부, 사법부 이런 걸 정하는 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은 뭐냐? 행정법은 국가구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개별 행정 조직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단순히 기본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활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조직법은 누가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행정조직법을 정하고, 행정부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갖고서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행정청이
조직이 돼서 어떤 행정 활동을 했는데 국민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행정구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개인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피해가 생겼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다.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행정구제법이다. 다만 행정구제법 중에서는 자,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다. 권리 침해가 있으면 이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쟁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 침해가 아니라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개인이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독일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행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권리구제하는 것은, 그래서 1차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소송이라고 얘기하고 2차적으로 그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은 국가책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요거만 배운단 말이에요. 요거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만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제법 내지는 행정상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내용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행정쟁송법 체제하고 국가책임법 체제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행정쟁송이라는 말을 쓰는데 행정쟁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원래. 자, 일본 사람들은 원래 독일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동경 여행을 가시면 우에노 공원이라고 이제 북쪽에 있는 우에노역에서 올라가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그 메이지 유신의 선각자들이 있어요. 메이지 유신. 일본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순양함 몰고서 들어오니까 그 무사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빨리 개화해서 뭔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한 170, 80년 전에 일본의 선각자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자, 요즘 케이팝이 뜨는 것처럼 1800년대 말에는 어디가 뜨고 있었냐? 독일이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독일이 왜 떴냐? 이유는 간단해요. 독일도 1800년대까지는 38개의 제국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갑자기 비스마르크가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국가를 집결시키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케이팝이 뜨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살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1800년대에 유럽이나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독일을 벤치마킹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선각자들이 독일을 가가지고 유학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바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유학 2, 3년 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짓을 시켰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독일의 헌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갖다가 그냥 컨테이너로 사다 실어 날른 게 오늘의 동경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얘들이 그 국가 발전 모델로 독일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독일은 어떻게 되냐? 독일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 근간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행정소송, 책도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행정심판을 한 꼭지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독일법을 받아들인 일본은 뭐냐?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독일법에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면서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처럼 심판 플러스 소송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 행정쟁송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행정쟁송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지금 행정쟁송법이라는 시험권을 보고 있는 거고,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 플러스 행정소송법을 한다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용어의 차이지 다를 차이는 없어요. 독일도 행정소송법이라고 책이 돼 있지만 그 안에 행정심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상 권리구조는 행정권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침해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절차다라고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해를. 예? 자, 행정구조라는 것은 행정에 의해서 어떤 권리 침해나 이익 침해가 발생하면 이거를 갖다가 보호하거나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행정구제 내지는 행정구제법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행정구제는 뭐가 있냐? 개인의 권리 침해를 갖다가 소송 절차로 해결하는 행정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 절차인 행정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개인의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책임법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시험범위니까 안 배우는데 그래도 뭐예요? 기판력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특별행정심판에서도 뭐예요? 손실보상에서 토지심판 수용에 관한 게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간에 툭 튀어나온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판력에서 연결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토지 수용에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행정쟁송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자, 광의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지 법 판단 기관이 법원인지 행정기관인지 묻지 않고 뭐예요? 일정한 기관이 국가기관이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광의행정쟁송이라고 보고, 협의행정쟁송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기관만이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협의행정쟁송이라는데, 협의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이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행정상 권리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능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이런 거예요. 자, 권리를 따지는 이유는 딱 제일 중요한 게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가 목적이에요. 권리구제가 소송이나 행정심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 소송하는 이유는 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의 권리 침해다. 이거는 뭐예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걸려있죠. 그러니까 주관적 기능이다. 주관적 기능. 그럼 객관적 기능이 있겠죠. 객관적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하고 상관이 없이 뭐예요? 공익이나 법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 민사소송은 여러분들이 민사소송 안 해봐서 그러는데 민사소송은 거짓말 대잔치. 지난 연말에 어떤 유명한 신문사 기자님이 이제 신문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에다 편지를 썼죠. 뭐라고 썼냐? 카톡이 아니라 페이스북 메시지로 기자님 가능하면 노동심판부터 먼저 하시라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거짓말 대잔치니까 민사소송은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기자님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자기가 잘 아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노동심판 가서 이긴다 한다 시간만 질질 끌고 결국 민사소송 가야 복직이 되니까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민사소송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 좀 걱정되는데 그랬더니 아니하다 할까 민사에서 못 이겼어요. 근데 요번에 또 징계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요번에는 노동심판부터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민사소송은 실제로 여러분이 소송 안 해봤는데 소송해 보시면 이건 진짜 거짓말 대잔치. 판사 지 맘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달라요. 왜? 개인의 권리 침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행정법에는. 그래서 판사가 지 맘대로 하고 싶어도, 물론 행정사건도 지 맘대로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만 법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는데, 그럼 법령에 근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행정청이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적법성을
법을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이거를 뭐 개인의 권리 침해가 아니니까 객관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 됐든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첫 번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니까 주관적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소송에서 주관적이라는 말이 전부 들어가면 전부 여러분들은 개인의 권리 침해하는 권리를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객관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행정청이 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적법성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쟁송만 배우시니까 하는데 형법 같은 거 배우면 맨날 객관설 주관설. 그때 주관설이란 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객관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각에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브젝티브, 오브젝티브를 잘 구분 못 하시는데 주브젝티브가 나오면 이건 사람한테 관련되는구나. 오브젝티브가 나오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재판제도가 왜 이렇게 발전해 왔냐. 제가 연기 때 한번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들어가자 말이에요. 자, 아까 민법은 언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부터. 로마 시대, 왜 로마 시대에 민법이 발전했을까? 물론 다른 나라에도 사람들이 싸움이 있었겠죠. 싸움이. 예. 여러분들 소유권이라는 게 언제 생겼겠어요? 예. 인류가 태어나서 동굴 생활할 때는 소유권, 개인 소유라는 게 없었죠. 개인 소유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원시 시대에는 인류학자들이 볼 때 굉장히 미개했어요. 왜 미개하냐? 불이 없으니까 뭐 밤에는 그냥 자고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남자는 낮에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자는 뭐예요?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러고 밤 되면 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개별혼이 아니라 집단혼 체제예요. 내 와이프 남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단혼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시대를 지나고 중세가 지나면 또 중세 때도 뭐예요? 개인은 농노잖아요. 농노다 보니까 자기 소유가 없죠. 근대 국가에 오면서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소유권이라는 게. 그렇지만 권리에 대한 다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 시대에 법이 발전했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죠. 자세히. 요즘 젊은 분들은 뭘 책을 열심히 안 읽으니까 생각하시는 게 짧아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요놈의 자식이 대학원 다녀도 보면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편이 아니니까 집단에는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인사이트가 짧은데, 자, 로마란 나라는 재밌는 게 이 나라는 뭐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지중해 북아프리카부터 중근도까지 다 다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민족들과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 오늘날로 치면 무역을 했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분쟁이. 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쟁이 대부분 뭐예요? 개인 간의 거래 문제죠. 거래. 이래서 민법이 발전했던 거예요. 민법이 발전했고 로마 시대에는 판사까지는 아니지만 법무관이 있어서 법무관이 이걸 판단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멸망하고 뭐예요? 갑자기 우리 유명한 징기스칸 아저씨가 치고 나가니까 뭐예요? 중근동에 있는 게르만들이 피해서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하고 게르만들이 치고 나가니까 뭐예요? 로마가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비잔티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보니까 옛날처럼 문화가 발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옛날에 로마 시대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유스티니어스 대법전이에요. 이게 로마의 시민법 대전이에요. 이래서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법전을 만들고 나니까 뭐예요? 로마가 비잔틴도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고 나니까 게르만 시대에 사슴 잡아먹는 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책을 못 읽는 거죠. 이 아이들이 천년을 지배하면서 그 유스티니어스 대법 대제가 만든 시민법 대전이라는 로마법 대전을 번역해서 만든 게 프랑스의 1700년 나폴레옹 대법전이에요. 나폴레옹. 그 후에 독일이 1800년대 독일 민법전을 만들고요. 그래서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정체되어 있다가 그 AD 한 10세기 정도에 만들어져 있는 게 17세기, 18세기에 와서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게 로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법은 전부 민법이에요. 민법이고 법원도 뭐예요? 전부 민사법원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자 유럽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민사법원이에요. 민사나 형사법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잘 안 쓰지만 정규법원 내지는 통상법원 이렇게 설명하면 전부 민사법원이거나 형사법원이란 말이에요. 인류가 법을 알게 된 지가 수천 년이 되지만 대부분 뭐예요? 누가 뭘 훔쳐가면 처벌하거나 아니면 누가 물건을 안 갚으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 문제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뭐예요?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는데 나폴레옹이 참 재밌는 애예요. 나폴레옹이. 프랑스는 유럽에서 몇 개 안 되는 전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만 왕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족의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그 정용진이처럼 지가 무슨 하나님이처럼 설치고 멸군을 어쩌고 이런 소리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예요. 그런 시대에 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키도 조그만한 놈이 군인에 하다가 중간에 상위군인으로 전역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이제 그 시민혁명의 대열에 끼어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나폴레옹이 개혁을 막 하니까 법원이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처럼. 그 나폴레옹이 볼 때는 뭐예요? 당시 근대 시민혁명이나 시민기업이 볼 때는 법원은 앙샹레짐이에요. 앙샹레짐. 앙샹레짐이라는 것은 뭐냐? 구시대, 엔셔트 레짐이니까 구체제 인사들이에요. 구체제 인사. 구체제 인사들이 법원을 장악해가지고 법원에서 나폴레옹이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어떻게 했냐? 나폴레옹이 열받으니까 행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가 물론 위원회는 판사가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콘세이 데타예요. 어제도 이제 그 대구대학에 계시는 프랑스 법학 교수님은 콘세이 데타는 이게 프랑스의 최고재판소인데 얘는 법원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콘세이 데타 불러야 된다라고 개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 후배인데 한 대 줘박으려다 참았는데 콘세이 데타는 어디냐면 여러분 루브르 가시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가서 그 뭐예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쫙 그 유리 피라미드만 보지 마시고 거기 딱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딱 뒤로 나오면 앞에는 세느강이니까 세느강 있고 루브르 있고 해서 요 루브르 바로 건너서 회랑 나오시면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콘세이 데타. 그래서 콘세이 데타 한번 구경하시고 그 옆에 가면 아이스크림집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홀짝 하고 드시면 돼. 아이스크림만 먹지 마시고.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보면 이게 내가 노무사 할 때 행정연수 배웠는데 그때 최초로 만들어진 행정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루브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처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했고 우리는 이제 나폴레옹 하면 무슨 정복자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한국의 화랑에 나폴레옹 수채화가 왔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박람회를 갔는데 요만한 수채화 그림에 그것도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흐린 그림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알프스 넘어가는 수채화 그림인데 나폴레옹이라는 놈은 근대 시민혁명의 전도사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외국을 침략한 것뿐이 아니라 외국을 침략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 왕과 군주들을 싸그리 족치고 그 밑에 있는 평민계급들을 관리를 동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있는 국가들은 불안하죠. 옆에 있는 왕들은. 저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족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 프랑스 혁명을 막기 위해서 개혁을 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혁명은 아래부터 위로 치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독일에도 법원이 있는데 프랑스식으로 흉내를 내서 행정법원을 만들고 이 행정법원 제도가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법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독일의 오늘날 행정법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거대해요. 예. 왜 거대하냐? 일반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행정법원이 있고, 그냥 행정법원은 일반 행정사건만 담당하고, 우리나라도 좀 중요합니다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 문제가. 조세를 담당하는 그 재정법원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회 문제, 노동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만 다루는 사회법원 내지는 노동법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특수한 행정법원이 발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유럽의 질서가 재편되는데, 그 와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독일 걸 베꼈다고 했잖아요. 독일 걸 베끼니까 일본의 선각자들이 독일 제도를 베껴온 거예요. 제가 교환 교수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 LLM 과정에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처음에 어느 나라 법을 베낄까 하다가 처음에 다수 의견을 모아지는 건 법은 역시 독일법이다 이래가지고 독일법을 베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구성하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영국계나 아일랜드계가 많으니까 그냥 성문법 없이 가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미국법 체제로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마 미국이 건국된 게 1776년 이때니까 그 당시에도 독일법이 법제적으로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일본이 이제 독일법을 베꼈잖아요. 일본이 독일법을 베꼈는데 재밌는 거는, 자, 일본이 그러면 뭐예요? 독일식으로 행정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법. 그리고 법원도 행정법을 갖고 있었겠어요? 안 갖고 있었겠어요? 갖고 있었겠죠. 행정법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법원이 있었는데 일본이 식민지인 한국에는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한국은 총독부 체제다 보니까 식민지에서 총독부의 행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뭐예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인 한국에는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치고 들어왔다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성적이 흔들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을 좋아할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은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미국에 의해서 군정을 겪은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일본, 한국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본이 군정을 하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느냐? 미국이 군정하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냐? 그 나라의 정치 체제와 법원 체제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독일과 일본과 한국이 전부 이 미국식의 슈프림 코트, 단일 대법원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독일은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자기는 전통제를 찾았고 일본과 한국은 그냥 미국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세히 보면 이걸 행정법은 살아있지만 법원제도를 다 버리고 그냥 미국식 제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대법원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호기심이. 대법원제도가 생겼는데 불구하고 이게 저처럼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에서는 행정법원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대법원 말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고민을 해서 80년대 말에 뭐가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 생겼죠. 그리고 사법개혁하면서 90년대 말에 행정법원이 생겼죠. 그래서 일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절충형 제도 있는 거예요. 절충형.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뭐예요? 행정법원 판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고 가끔 민사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이건 행정사건인데 국가배상사건 같으면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처리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옛날 얘기들을 5페이지까지 했고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다만 뭐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여러분들의 사고를 위해서 옛날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행정심판이라는 게 시작인데 행정심판만 있느냐?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보다 더 앞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독일 애들은 사전 권리구조 절차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행정심판과 차이가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전권리구조 절차에 대해서는 별 하나 반 정도 표시를 해두시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사례집에 가서 보시면 제가 사례에 달아놨는데 이거는 뭐예요? 불이탈을 위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혹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불이탈을 대비한다. 그럼 사전권리구조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되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얘는 뭐 하는지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법적 성질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법적 성질을 공부하면서 행정심판과는 무슨 차이가 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정리하시면 몇 자 안 돼요. 그래서 제 사례집을 보시면 제가 불이타 대비용으로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쫙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무슨 용이다? 불이타 대비용이다.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우선 시간이 급할 때는 기본적인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불이탈을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노무사가 요즘 경쟁률이 세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10%였는데 지금 10%가 채 안 되잖아요. 8% 막 6% 내려오다 보니까 뭐예요? 점수가 고득점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불이탈을 잘 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사전권리구조 절차는 뭐냐? 일단 개념부터 한 줄 나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책에 나오는데 밑줄 치고 외우란 말이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다른 독립된 기관이 권리구제를 하는 절차를 사전권리구조 절차라고 한다. 사전이라는 것은 뭐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하기 전에 다른 독립된 기관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는 뭐예요? 행정 절차냐? 행정 절차는 아니에요. 행정 절차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행정 작용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만 되잖아요. 사전 절차. 근데 얘는 벌써 뭐예요? 사후 절차잖아요. 사후 절차.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하는 사후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얘는 그렇다고 사후 절차지만 뭐가 아니에요? 소송 절차는 또 아니에요. 소송 절차에 의하려면 소송법처럼 아주 짜여진 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행정심판도 준사법 절차인데 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형화된 절차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진정이 있어요. 진정이나 민원은 우리나라 일본 사회에 있는 전근대적인 제도예요. 이게 참 저는 이걸 민원이라는 표현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가 있어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는 아직도 관좀 민비 사상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면 마치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낮게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개념 한 줄 외워야겠죠. 자, 진정이라는 건 뭐냐? 법제에 있는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널리 자기의 희망이나 요구를 진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얘는 권리 침해가 아니어도 좋아. 그냥 뭘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불만 있는 걸 막 쓰는 게 진정이에요. 진정. 그럼 그 진정은
어떤 제도가 있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협의의 진정은 뭐예요? 그냥 문서에 쓰는 게 진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가 민원 처리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 민원을 들어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의 진정과 민원 제도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는 법적 성질이 도대체 뭐냐인지를 봐야겠죠. 예. 자, 국가한테 뭘 요구했어? 국가한테 뭘 요구했으면 국가가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청한 행위라도 국가기관에 대해서 응답 의무나 법적 기속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만약에 뭘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한 거지 어떤 법적인 응답 의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민원이나 진정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이나 응답 의무가 없으니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데 밑줄을 빡 치시고요. 따라서 국가가 뭐예요? 행정기관이 어떤 응답이나 회답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 의미나 효력이 없는 단지 뭐예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행위나 변경행위에 불과하다는데 밑줄을 빡 치시란 말이에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민원이나 진정이나 청원이나 이름이 청원으로 돼 있어도 판례에서는 그게 청원이 아닙니다. 진정해. 그런다 하더라도 일정한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고서 민원을 한 경우엔 행정심판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응용해서 내면 여러분이 한 방에 알 수가 있죠. 맨날 책에 나온 것만 외우면.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서 외우시면. 자, 첫째, 뭐라고? 얘는 행정기관에 대한 아무런 응답 의무가 없으니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사실행위라는 건 뭐예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없단 말이야. 행정청이 요구하는 것이래. 자, 어떤 행위를 신청하려면 거기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가 강제력이 없단 말이야. 사실행위에 불구하고 행정청이 하는데 여기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정청이 만약에 응답하는 경우도 뭐예요? 행정청의 재량에 불과하다. 행정청의 재량이니까 직권 취소나 직권 변경에 불과하다. 단 일정한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엔 행정심판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진정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이제 밑줄을 빡빡 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정 민원의 법적 성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내용이 관할 기관에 대해서 법적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밑줄 치시고, 두 번째, 관할 행정기관의 회답도 어떠한 법적 의미나 효력이 없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재관 변경하는 경우도 행정청에 의한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적으로 얘는 행정심판이냐 아니냐? 원칙은 행정심판이 아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인 밑줄 치시고 처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민원이 처분의 시정을 구하면서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엔 행정심판의 청구로 본 사례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원칙은 행정심판이 아니야. 근데 그 민원서에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누가 청구하는지,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처분이 언제 있었지, 그런 요건의 일부에도 포함되어 있으면 행정심판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진정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청원이 있단 말이에요. 청원이라는 애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서구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쓰는 제도예요. 그럼 청원은 뭐냐? 그게 밑줄 치란 말이에요. 뭐라고?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 피해 구제, 그다음에 시정 등을 문서로서 요구하는 거. 누구한테?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피해 구제, 시정이란 말이에요. 2021년도 9월 26일 날 독일의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어요. 총선이 있는데 베를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를린이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폭등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적습니다만 미국이나 독일은 부동산 회사가 많아.
부동산 회사 중에서 도이체 보넨이라는 회사는 베를린에 3,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시민단체가 베를린 시민단체가 어떻게 했냐? 도이체 보넨처럼 베를린에 3,0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3개 부동산 회사를 강제 몰수하는 방법으로 주민청원을 했고 그 주민청원을 주민투표에 연방총선에 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58.6%로 통과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집값 올려줘요. 뭐 부동산값 비싸요. 뭐 기껏해야 뭐 전세 끝나고 나면 집값 5% 이상 못 올리기에 연장할 수 있어 이러고 앉았는데 걔들은 뭐예요? 부동산에서 몰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독일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독일은 뭐 공산주의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발전하는데 그게 바로 일종의 주민청원이에요. 청원. 그래서 독일은 이 청원 제도가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뭘 요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국가가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예요? 원자력 마피아들이 원자력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독일은 뭐예요? 재생에너지 해가지고 벌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38%까지 올라와 있어요. 38%. 우린 지금 3%에서 지금 8% 올라가는데 뭐 태양광 발전소 하는데 산을 갖다 훼손하는데 어떤 신문에 조선일보에 대문짝 맞게 나오는 나라에서 독일은 38%까지 갔어. 그럼 독일은 재생에너지 어떻게 하냐? 재생에너지는 수업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 바보짓이에요. 태양광은 발전이 요것밖에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해상풍력이에요. 해상풍력. 우리는 지금 그 강원도에 있는 삼양목장에서 발전량이 300메가와트 나오는데 300kW 나오는데 지금 북해에 있는 독일의 해상풍력 발전기는 하나에 2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 지금 10메가와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100개면 뭐예요? 하나에 5기가가 나와요. 5기가. 5기가면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 10개 없애도 되는 거예요. 독일에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앞서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도 독일은 이제 주민청원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청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국민청원이. 그래서 독일은 민주국가니까 국회의원들이 말 안 들으면 국민들이 뭘 해달라고 국회에 막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아직 좀 고제도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다.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 왜 발전해 있냐? 헌법에 청원권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그리고 법도 청원법에는 단행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 내에도 뭐예요?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법에는 이미 우리가 독일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에는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얘는 특징이 뭐가 있냐? 얘는 권리구제라고 보긴 딱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간 제한도 없고 어떤 내용 제한도 없고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심사 절차 이런 데 제한이 없고 국가의 답변을 해야 되지만 국가의 답변도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원의 특징적인 게 청원을 하면 반드시 심사 의무와 통지 의무, 즉 답변 의무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청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국가기관이 심사를 한 다음에 콩이 됐든 팥이 됐든 통지할 의무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통지 의무가 심사 의무가 있다고 해도 얘가 밑에서 보면 어떤 법적인 강제권이 있는 의무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청원의 대상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서 위임 위탁받은 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청원사항은 피해 구제나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그다음에 그 법률이나 이런 데에서 그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 공공제도의 시설 운영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하는 사항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항을 또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걸 못하냐? 감사나 수사나 재판이나 다른 법령에 조사하고 있는 사항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하거나 징계처분받게 하려는 건 뭐예요? 무고죠. 무고에 해당되는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우리나라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법이 원래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효력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예요?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해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무라고?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법률상 의무가 아니니까 법에서 심사 의무와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
자유재량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가 법에 상관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심사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자, 청원에 의해서 심사했으니까 심사 결과를 통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심사 결과 통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청원이 엉터리야, 청원이 위법해 주장하려면 얘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밑줄을 빡 치시란 말이에요. 예. 심사 처리 청원의 인용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사 처리 결과의 통지 여부는 뭐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의 밑줄을 빡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옴부스만이라는 게 있는데 옴부스만은 원래 스웨덴에서 시작한 건데 얘는 주의하실 점이 원래는 의회에서 만든 제도가 의회에서 이제 옴부스만을 지정해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거예요. 사건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만든 애가 옴부스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재판도 아니니까 어떤 강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사실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스웨덴은 의회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행정의 옴부스만을 맡겨서 동네 파출소처럼 동네 주민센터처럼 옴부스만 사무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웨덴 그 옴부스만 조사하러 갔다 오신 교수님들에 의하면 무슨 영화 홍반장에 나오는 것처럼 동네 그 사무소가 있어서 누구나 이제 무슨 지나가던 자기 개가 차에 쳤다 그런 거 갖고도 옴부스만한테 가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권리 구제하는 게 아니라 동네 도우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서울시가 지난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 감사관실을 서울시 감사 민원 및 옴부스만을 바꿔서 이걸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옴부스만은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뭐 약하다보다 없다고 보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 얘는 일종의 그 시민감사 내지는 고충민원 정도 수준이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판례가 하나 있다. 서울시에서 뭐예요? 옴부스만을 설치하는데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옴부스만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판례만 밑줄 치시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례는 9페이지에 보시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스만 설치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107조 1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하다고 봤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그것만 밑줄 치고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외우시면 되냐? 옴부스만의 개념, 그다음에 옴부스만은 법적인 활동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 근거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지방자치법 107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옴부스만이 있고 네 번째가 민원 처리예요. 고충민원. 자, 고충민원이라는 애는 이제 민원제도에서 한 발짝 발전해 가지고 얘는 고충민원이 뭐냐 개념을 보시면 참 미사용어를 많이 갖다 놨어요. 좋은 말을.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면 마치 행정심판 행정소송만 될 것처럼 보이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소극적인 처분. 그래서 사실행위나 부작위를 포함한다니까 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보다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군대 남자들만 왜 군대가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건 불합리한 행정제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불합리한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당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보면 대단하죠. 적극적인 부당한 처분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서 국민에게 불편부당을 주면 고충민원 처리하면 다 해결을 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단 예외는 뭐예요? 정치 사건, 다른 국가기관의 소관 사건, 수사하거나 이런 사건, 다른 법에서 불복 절차가 있는 사건, 법률로 판결로 확정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 인사행정 여기는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걸 봐야죠.
거기에 밑줄 치고 외우시란 말이에요. 자, 조사에서 뭐예요? 합의의 권고, 시정조치의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의 권고, 감사원 감사 의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판결처럼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권고만 할 수 있죠. 왜? 고충민원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거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하나의 권익위도 국가기관에 불과하죠. 그럼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인권위처럼 단지 권고만 할 수 있는데 불과해요. 권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고만 할 수 있으니까 처분성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어요. 근데 뒤에 가시다 보면 처분성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권고만 한다. 그러면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뭐냐? 자, 얘도 고충민원도 행정소송하기 전에 먼저 해요. 먼저 한다? 뭐? 사전 절차다. 그럼 사전 절차면 전심 절차니까 행정심판과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는 뭐라고 보냐? 얘는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사법 절차가 아니니까 행정심판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권익위가 어떤 고충민을 받아서 고충민을 받은 거를 갖다가 행정심판으로 이관할 수가 있죠. 이관. 넘겨주는 건 이관. 다른 국가가 넘어가는 이관이라고 그러죠. 행심위로 넘겨주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행심위에 넘겨줄 때부터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하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보고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고충민을 받아서 행정심판기관으로 이관했을 때는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충민을 신청한 시 요때를 행정심판 청구기관으로 봐준다는 예외 규정만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심판 청구기관을 도구하니까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아닌데 권익위가 받아가지고 행정심판기가 넘겨줄 때가 아니라 고충민을 신청할 때를 행정심판 청구시로 봐주는 예외적인 내용이 판례에 있단 말이죠.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의시청. 노무사에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의시청이죠. 이의시청. 이의시청은 뭐예요? 법령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 처분청에 대해서만. 뒤에서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얘는 딱 정해진 거예요. 법령이 정한 경우,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반드시 처분청에한테 해야 돼요. 그럼 처분청이 안지한테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니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급, 상급 행정청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얘는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이의시청이에요. 요게 작년에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어요. 올해까지는 괜찮고 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부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새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새 규정은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면 모든 그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의시청을 청구할 수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국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법령에서 이런 경우에 이의시청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처분을 하는 행정청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만 이의시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이의시청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ADR 제도예요. ADR 제도는 뭐냐?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놈들은 참 아이디어도 많고 재밌는 나라예요. 유럽에서 제가 독일 유학할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을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경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메리칸 퍼스트 이러지만 미국 놈들이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애들이 보면 미국에 들어오면 어글리 아메리칸에 지저분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싼 거 좋아하는 애들이죠. 재미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또 미국이 재밌는 점이 있는 게 유럽에서 보다 보면 미국은 정말 다이나믹한 아메리카예요. 다이나믹해. 아이디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뭐예요? 완전히 다이나믹 코리아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더 재밌는 나라인데,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송제도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예. 미국 사람들은 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유럽처럼 정규적으로 소송하는 것보다 네고티에이션 하는 게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도 좋은 로스쿨들은 그 네고티에이션에서 가르치기도 해요. 어떻게 협상을 잘할 것인지. 예? 그래서 얘들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에 의해서 협상하거나 조정하거나 중재하거나 이런 제도가 발전했어요. 이게 근데 보면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을 믿기만 하면 뭐야?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죠. 제가 독일에서 귀국해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지금은 이제 한물 갔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굉장히 이제 유행했어요. 근데 삼성경제연구소에 구인 광고 하나 올라왔더라고. 뭐냐면 외국의 유수한 석박사를 한 사람들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페이는 삼성 과장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어디로 메일 보내세요. 딱 3줄이에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이력서를 갖다가 보내라는 거예요. 보냈어. 그랬더니 언제 면접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제 간 게 지금은 이제 인터넷진흥원인데 옛날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외국의 석박사 한 애들이 90년도에 3,000대 정도 받았고 박사한 친구들이 한 4,000대 받았으니까 대학보다 많이 받았고 거기다 보너스가 연 1,600%였기 때문에 보통 대학 교수 한 3배쯤 월급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그때는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됐냐? 누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나가면 인터넷 회사들이나 통신회사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100%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증거 내라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자기네 손해배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요구하냐? 얼마를 줄 수 있냐 물어보면 뭐 그 당시에는 이제 90년대니까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건 처리가 굉장히 쉽더라고.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 침해하는 게 명쾌해. 그러니까 사건 조사를 나가면 회사 통신회사 잘못다고 인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돈을 얼마 줄 거냐 문제만 남았어. 그때 이제 한참 센세이션했던 게 미국의 그 차일드 프라이버시 액트 해가지고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뭐예요? 게임 신청할 때 부모 주민등록번호 쓴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주도에서 한번 온 사건 중에는 애가 게임 아이디를 써서 그 당시 그 게임머니를 해가지고 부모한테 한 300만 원 넘게 차지가 된 거예요. 근데 신문에 났잖아요. 어떻게? 14세 미만이 부모의 주민등록을 도용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는 반환해야 된다. 과금은. 그 신문에 나오니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하루 전화가 3만 통, 4만 통씩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게임하는 사람 많고 부모 아이디 도용한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희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을 50명을 고용해가지고 전화 받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인터넷회사 통신사들이 착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도용한 것만 입증이 되면 통신회사나 뭐 KT나 SKT에 통보를 하면 걔들이 다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몇만 명을 구제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협상, 조정, 중재다. 이게 뒤에서 한번 나오지만 여러분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법에서는 협상이란 말 대신 화해라는 걸 써요. 화해. 화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재판상 화해가 있고 계약상 화해가 있어요. 아이고 실개가 저 위에 있죠. 계약상 화해는 그냥 쉽게 화해계약을 합시다. 화해계약.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기 중간에 판결하기 전에 판사가 화해하라고 해가지고 화해를 시키면 돼요. 그럼 얘는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소송에 가기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계약의 효력만 있죠.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법원에 의한 조정이 있고 재판상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재판상 조정이 있어요. 조정이란 건 뭐냐? 조정이란 것은 중간에 판사나 조정하는 사람이 조정안을 내요. 조정안을 내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으면 조정이 수락이 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중재는 거꾸로예요. 중재자가 조사해서 중재안을 내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조정안은 받을 때만 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럼 받을 때 법적인 효력이 무슨 효력이 있냐? 화해의 효력이 있어요. 화해의 효력. 조정안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화해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화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게 복잡하긴 한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고, 나중에 행정소송에 가면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류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때도 불이탈을 대비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정확히 알고 가시면 그때 막 다른 제도 설명하다 중간에 꼽게 설명할 때 요거를 이해로 하시면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각종 분쟁 조정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조정이에요. 조정. 그리고 중재당 되는 건 상사중재하고 한국상사중재원하고 국제거래중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행정법상 분쟁을 주던 대부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판례가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면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군대 가서 죽었거나 다쳤으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든요.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어디다 하냐? 국가배상심의에다 신청을 해요. 배상 신청을. 근데 문제는 이때 국가배상심의나 배상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당사자가 안 받으면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가야 되니까 뭐예요? 조정하고 비슷하죠,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판례는 뭐라고 보냐? 얘 법적 구속력이 없네. 신청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그러면 이게 배상 결정의 구속력이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얘는 행정심판이 아니고 민사상 조정제도인 일종의 소송의 분쟁 해결 제도야라고 본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판례를 밑줄 치고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늘어졌네요. 자, 여러분 판례 교재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교재에 나온 판례도 있고 아닌 판례도 있지만, 자, 1번 판례 보시면 원고가 단촌순두부라는 시설 영업허가를 양도하고 양수인 명의로서 그 영업허가 명의 및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했는데 경북도지사가 허가사항 변경, 즉 허가 변경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해주니 거부 처분을 받으니까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합동민원실은 뭐예요? 민원 소속기관인 경상북도로 이관했단 말이에요. 이관해서 어떻게 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정서는 처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본 게 명백하지만 이때 비로소 뭐예요? 옛날 소원이지만 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볼 거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옛날에는 행정심판을 한 달 만에 청구해야 되니까 그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주의할 점은 옛날에는 소원이라고 그랬구나.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뭐예요? 진정이라는 게 불과하니까 행정심판을 볼 수 없다는 거고, 밑에 판례의 경우 거꾸로예요. 자, 재조사 결정이 있었는데 일정하게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청원을 했는데 이때 청원이 아니라 민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뭐예요? 밑에 줄에 보시면 이 청원은 조사 지침에 따른 전치 절차로서 재조사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조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행정소송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엔 행정심판으로 봐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재결로 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정서의 경우 이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되느냐가 3번 판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엄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청구 요건에 대해서 일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행정심판의 청구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원에 대해서 청원 심사 결과 처리의 통보에 대해서는 아까 교과서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뭐예요?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법률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심사 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는 그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밑줄 부분만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옴부스만 설치금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이 조례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규정이 맨 밑에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의 경우도 행정심판을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다만 청구기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뭐예요? 고충민원이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이 제기된 걸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배상심의의 심의결정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사법적인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얘는 민사상 분쟁 조정제도에 가까운 일종의 소송의 분쟁을 주더라고 보는 판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2교시 하겠습니다.